주로 약점이 여기에 창으로 여길 찌르거나 저런 것들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 미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각을 붙이는 갑옷이 활에 강해요. 우리나라에서 활로 유명한 게 이성계인데 예. 이성계도 효시 달리는 화살을 쐈대요. 양규도 전사하고 김숙홍도 전사잖아요. 백성들을 피신하게 하고 그걸 저지하면서 싸운 게 아닐까. 처절하긴 한데 조금은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지난번 고려 거란 전쟁편에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임용한 한국고전역사연구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 고려 거란 전쟁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게 32부작인데 지금까지 16부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 편이 좀 화제였어요. 그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가 나왔는데 혹시 소장님도 그 보셨습니까? 조금 봤습니다. 조금만 보셨습니까? 제가 좀 책 집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 이미 마감을 넘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찰칵찰칵 소리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다시 볼 거니까요. 소장님과 함께 그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소장님 채널인 임용한 TV에서도 양규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란군 본대에 맞서 싸우는 이제 고려군들의 모습인데 양규 장군이고요. 굉장히 뭐 처절하게 싸워요. 기존의 사극에서는 막 멋있게 칼로 장군이 베고 뭐 수백 명을 죽이고 하면서 멋있게 싸우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저렇게 우리가 뭐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뭐 개싸움이라고 하죠. 뭐 막싸움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당시 칼이 특수강이 아니라서 한 번 정도 쓰면 못 썼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할 때 칼을 얼마나 썼는지는 정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붙었을 때는 이제 칼이라는 건 정말 마지막에 한 번 쓰는 거고 보통 창과 방패죠. 그리고 이게 드라마를 저렇게 처절하게 싸울 때야 정말 무슨 짓은 안 하겠어요? 물고 뜯고 돌로 치고 다 하겠죠. 그런데 실제 전투 기록이 굉장히 없어요. 짧은데 어떻게 싸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란군을 이제 공격하고 포로들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봐서는 아무래도 기병 위주였던 것 같고요. 고려군, 거란군 둘 다. 고려군 자체도. 고려군이. 고려군도 거란군은 원래 기병 위주고 고려군도 기병 위주였을 것 같아요. 기병 중심이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치고 빠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투 장면이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본대하고 마주쳤다. 그러니까 어디 퇴로가 안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는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져서 전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이 떨어져서 전사했다는 거 봐서는 평지가 아니라 비탈을 같은 데서 놓고 싸우다가 이제 화살이 떨어지면 마지막에 백병전을 했을 텐데 이제 칼이라는 건 정말 한 번 쓰면 못 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칼이 저렇게 휘어져서 그런 건 참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건 물고 뜯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상대편 무기 뺏어서 막 싸우고 이런 단검 같은 것도 이용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칼보다 둔기 같은 걸 이용하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인 싸움이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간이 갑옷 같은 데 쳐서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단검 같은 게 의외로 유리해요. 바짝 붙어가지고 급소를 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도 그때 중세 유럽 기병들 보면 그 갑옷 같은 게 엄청 그 촘촘하잖아요. 그런데 뭐 틈에 뭐 단검 같은 걸 찔러 넣어서 주로 약점이 여기에 어떤 갑옷이 있었는데 여기는 열릴 수밖에 팔을 움직여야 되니까 겨드랑이. 그러니까 밑에서 창으로 플레이트 갑옷 같은 건 꽤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으로 여기를 찌르거나 아니면 넘어뜨린 다음에 단검으로 이제 이거 따고 이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혹하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목숨을 끊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타격 무기로 쳐서 쓰러뜨리는 건데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게 포로를 잡아 죽이질 않고 포로를 잡으면 귀족들은 몸값이 나와요.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도
그 레판토 회전이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 오래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금하고 뭐 수녀원에서 기부하고 그래가지고 1년인가 하여간 그 돈이 와서 석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보다는 참 이렇게 경제 마인드가 발달한 전쟁을 했죠.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하겠어요. 그 상대 적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잡는 게 제일 보물이에요. 특히 귀족들을 잡으면 갑옷값이 얼마예요. 무장, 보석. 또 귀족은 몸값이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보면 처절하게 싸우는데 제가 이거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존 이 목 보호대가 기존 사극에서는 잘 또 안 쓰였던 게 이게 배우들의 얼굴을 가리니까 이 투고 이거. 네, 얼굴을 가려서 안 썼는데 이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고증적인 부분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잘 연출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예. 이 목 보호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유물로 뭐 출토가 되거나 합니까? 유물이 많지는 않은데 그림이나 유물로 뭐 목보호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보다 훨씬 고구려 벽화에 있는 것도 훨씬 크고 거란군도 벽화가 하나 남아 있는데 예. 그 고구려 갑옷하고 비슷해요. 아, 저도 이제 고구려 그 개만무사라고 하죠. 네, 그 네. 개만무사 그림을 보면 이 목 보호대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전투할 때는 머리하고 이 목 부위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이든 뭐든 이게 치면 박히거나 찌르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번에 못 죽이면 나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항상 멋있게 이렇게 치는데 그렇죠. 갑옷을 안 입고 싸우면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같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갑옷 안 입으면 엄청나게 비워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자기 편한테도 비고 칼도 자기 칼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보이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목 보호대를 잃은 양규 그래도 뭐 열심히 싸웁니다.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런 건 고증을 잘한 게 저렇게 막 얻어맞고 그래도 이제 갑옷으로 버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소를 찔러야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못 죽이면 칼이 박혀서 안 나오거나 걸리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죽거든. 맞아요. 이런 게 좀 기존에 좀 사극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철편 같은 것들이 되게 튀어 나오는 것들. 저런 것들 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저 미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각을 붙이는 갑옷이 활에 강해요. 오히려 철판 갑옷은 활이 뚫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움직이고 출렁이니까 화살을 이제 좀 비껴내주는 효과가 큰데 대신 저거의 단점이 타격 무기에 약해. 그러니까 플레이트 갑옷은 아무래도 판자같이 버텨주니까 안에다가 또 완충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워낙 철퇴 도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좀 강한데 저 갑옷이 타격 무기에 약해요. 미늘 갑옷은 네네. 좀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이 되니까 어떤 활 같은 것들은 좀 튕겨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출렁거리니까 네. 이제 튕겨내기 좋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딱 들어오면 뚫리는데 네. 아무래도 출렁거리면 좀 이렇게 그 비껴나기가 좋죠. 반면 이제 서양의 통으로 된 판금 갑옷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둔기에는 세고 네. 단지 이제 그건 좀 잘 뚫릴 수는 있겠네요. 뚫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기 같은 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어떻게든지 화살을 미끄러뜨리게. 이것도 요즘 말로 하면 경사장갑의 원리를 이렇게 쓰는데 미늘 갑옷은 단점이 아무튼 타격 무기에 약합니다. 어찌 보면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활을 통한 전투가 많이 벌어지니까 저런 갑옷이 더 좀 그 유행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거란군도 저런 거 글쎄 뭐 유물을 보고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림에 나타난 거 보면 되게 기본적인 형태는 좀 비슷해요. 그렇겠죠. 사실 이제 주변 인접 국가들끼리 어느 정도 비슷한 무기들을 썼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목은 저거보다 더 실제로는 목 보호대는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얼굴을 뒤에 절반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판금 갑옷, 가야 갑옷도 보면은 목이 이렇게 올라와요. 양규 장군이 이제 거란의 성종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굉장히 그죠. 둔기 약하네요. 네. 근데 이게 잘 만들긴 했는데 보면 아직 화살이 다 남아 있어. 기록하고 틀린 걸 얘기하자면 화살이 다 남아 있고.
싸울 때 지금 전통을 다 메고 싸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 근데 화살 이제 쏩니다. 저 장면 네. 하나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효시가 붙어 있는 화살이 네. 양규 장군이 쓰는 약간 이제 시그니처 무기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효시는 이렇게 병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용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쟁터에서는 역시 카리스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활로 유명한 게 이성계인데 예. 이성계도 효시 달리는 화살을 쐈대요. 아. 그러니까 저게 우리도 옛날 보면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신호용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샥 하고 날아갔을 때 그 독일군의 유명한 스투카 네. 그 앵하면 앵 하고 내려오는 네. 그런 소리가 공군이 내려온다는 걸 오히려 가르쳐 주니까 나쁠 것 같지만 실제로 걔가 내려가서 떨어뜨리는 포탄보다 그 공포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전쟁터에도 뭐 슉슉 하고 날라오는 게 훨씬 더 그 컸을 것 같아요. 아, 일종의 심리적으로 패닉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화살을 가지고 다니니까 뭐 저격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닌 게 좋겠지. 근데 그 이성계 이야기도 그런 데가 이제 적군 한 20명이 돌격해 와요. 딱 장군이 말을 타고 있어. 기다려. 오는 애들을 자기가 한 명씩 쏴요. 이럴 때 효시 같은 거로 쏘면 슉슉 하고 여기 애들은 박수 치고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용기 백배해서 싸우거든요. 아, 역시 우리 장군은 달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는 이 시각적, 청각적 효과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니, 저는 이 효시 보고 저거는 조금 약간 과장이겠거니 했는데 기습적인 효과를 노렸을 때는 그 몰래 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화살 중에 편전이라고 네. 그 요즘은 이제 사극에서 많이 나서 유명해졌는데 이걸 애기살이라고들 해요. 아, 뭐 약간 대에다가 쏘는 거 있죠. 애기살. 이게 중요한 게 임진왜란 왜군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안 보여요. 화살은 실제로 쳐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속도는 엄청 빠른 거죠. 속도도 빠르고 작으니까 소리도 적고.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안 보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격병 총탄에 퍽퍽 쓰러지는 것 같으니까 임진왜란 기록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조선인 이 키 작은 사람을 잡았는데 네. 갑자기 편전이 작으니까 누군가가 얘가 편전 써놓은 놈이다. 그랬더니 달려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도 저격수 잡으면 뭐 살리지 않았다. 뭐 네, 목숨 그게 위협- 감정적인 게 네. 굉장히 큰 거, 공포감이 크니까요. 근데 하여간 기록 보면은 편전이 조선의 비밀 무기고 나중에 왜군한테 편전 쏘는 법을 가르쳐 준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막 그냥 정말 극악하게 분노해요. 매국노라고. 있습니다. 효시 잘 봤고요. 거란군들이 이제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국궁이 제일 장력이 세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규 장군이 팔을 다쳐서 제대로 이제 활시를 당기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거의 안 되니까 이제 2로 이제 근데 물고. 이거 참 좀 그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겨야 되니까 좋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란군도 활이 주특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스텝지대 몽고군, 거란군 다 활이 주무기죠. 거란군은 저렇게 칼하고 몽둥이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쪽에도 다 강궁이 있고 다 있지. 네. 그래서 저걸 쏘는데 왜 도망가겠어 애들이. 걔들도 쏘지. 그런 황제를 향해 쏘지만 그냥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이 김숙궁 장군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별장이었죠. 귀주 별장이었는데 별장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대령, 중령. 글쎄요, 그렇게 참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원에서 거란군 본대와 마주친 걸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당시 전투의 전개 양상을 보면 이렇게 평원에서 맞서 싸웠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기록이 딱 한 줄인데 거란군 본대하고 갑자기 마주쳤고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져서 전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도 워낙 화살이 장기고 그리고 아무리 적하고 갑자기 조우했다고 해도 100m, 200m는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탈 같은 데 올라가서 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책에서 그때 했던 얘기인데 양규도 전사하고 김숙홍도 전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지에서 포위된다는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무슨 그때 주로 구출하는 게 포로 구출이었으니까 고려 백성들. 예, 백성들을 피신하게 하고 그걸 저지하면서 싸운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비탈 같은 데 올라가서 시간을 끌다가 최후까지 싸우는 그러니까 예를 것이다. 들면 양규와 김숙흥이 같이 만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규 장군이 김숙흥한테 너는 먼저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죽은 거를 그렇죠. 장수. 그리고 양규는 평안도 서북면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도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다 전사했다는 거는 물론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포위됐을 수도 있고 평지에서 포위됐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비탈 같은 데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그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백성들이 뭐 이제 도망갈 시간을 네. 벌어줘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느 곳에서 싸웠다라는 기록조차도 없는 거죠. 애전이라고 나오는데 애전이라는 지형이 저기 한 군데 있긴 있는데 북한의 네. 어느 쪽이죠? 평안도. 평안도에 애전이라는 곳이 있긴 있는데 정말 거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전 인근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김숙흥 장군도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거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해요. 보면은 이렇게 불어뜯죠. 거의 고려의 근데- 마이크 타이슨. 근데 저렇게 처절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뭐 무기도 다 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처절하긴 한데 그 조금은 그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공영 방송이라서 다행이에요. 이제 넷플릭스 19금으로 했으면 훨씬 더 이게 저 예. 거란군도 최정예 부대들이에요. 그렇죠. 또 본대에 황제 네. 친이 되니까. 그리고 기병은 기본적으로 보조병을 3명, 최하 3명은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사들 보면 좀 보통 병사들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때 기병 이러면 중세 유럽 기사처럼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고 싸움에 숙달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병은 A급 전사예요. 기병이 보통 말 5마리.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란의 그 고향에서도 어느 정도 뭐 그렇죠. 귀족들이라든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어느 정도 잘 싸우는 다 기사급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란 궁수들 나옵니다. 저렇게 쏘면 저기 옆에 있는 자기 편도 다 죽습니다. 아 이렇게 예, 멋있긴 한데 왜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거는 네. 적이 기병이 쳐들어온다거나 할 때 이렇게 진을 세우고 사선을 다 그러니까 그 사거리를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게 화망으로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의 기병이나 보병이 온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에서 쏘면 150m, 뭐 여기까지는 250m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화망을 형성하는 거고 예. 저런 상태라면 한 5명, 3명만 앞에 보내서 직사로 쏴도 15m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쨌든 멋있게는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실전이라- 처음부터 이제 궁수들 활 맞아서 죽으면 이게 드라마 전개상 실전이라면 어렵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화살이 참 약한 것 같아서요. 거란군도 사실은 복합궁을 쓰거든요. 복합궁이란 게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이제 각궁처럼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합궁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어도 이게 한 번 이만큼 관통하잖아요. 한두 발 맞으면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활로 사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슴 같은 거 막 화살 몇 발씩 안 쏘고요. 한 발만 쏴도 다 죽는데요. 다만 총은 즉사하고 화살은 아무래도 동물은 사람보다는 좀 그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한 발만 맞으면 결국은 죽는다. 또 동물은 우리처럼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든 맞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화살도 무섭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양규 장군이 눈을 감는 모습인데 이제 거란 장군을 이제 노려보다가 끝내 마지막 화살을 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 기관총이 막 쏟아져요. 분대원, 소대원이 전멸할 위기예요. 그때 누군가 한 병사가 자동 소총 같은 거 들고 막 가서 걔한테 응사를 해요. 짧게는 5초, 1분 동안 해주는 바람에 분대원이 목숨을 건졌다. 결국 전쟁터의 영웅들은 15초에서 1분 사이에 자기 목숨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군대원들이 살아남고 전투가 승리하는 거죠.